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화산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표, 상호, 프랜차이즈러 중에서 관련된 기타 영역으로서 상표, 상호,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그리고 가맹점주들과 그리고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늘이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초인데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월, 화, 목, 금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자주 들어와 주셔서 수강을 해주시고 하신 여러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와 상표입니다. 이제 상호는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상호 아시죠? 이제 상표라는 거는 물건을 팔 때, 그리고 서비스를 할 때 자기를 표시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상표는 상표는 등록이고 상호는 등기죠. 그래서 상호의 경우에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하고 등기가 가능한데요.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있죠. 그래서 등기를 하실 때 혹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호 등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상대가 이제 무단으로 내 등기된 상호를 이용해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을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상호 사용 폐지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상 다른 시, 군 이런 데서는 동일한 업종으로 상호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서 하신다 하면 등기가 하면 법률적으로는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를 해주진 않겠죠. 예,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표라는 거는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죠. 그래서 상호가 상품에 부착이 되면요, 상호면서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나 기호나 도형 등과 이들과 결합 또는 이들의 색채와의 결합으로도 상표가 가능하고요. 상표는 등록이죠. 특허청의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상표가 등록된 것인지 여부는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역시 내 상표가 침해됐다라고 하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상호랑 상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게 다르냐 하면, 법원 소속 등기소는 이제 상호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둘이서 정보 공유가 안 돼요. 정보 공유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현 상표가 설정 등록이 특허청 등록이 된 상태에서 타인이 이를 자신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이 그 다른 상호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부정한 경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지저명한 상호를 상표 출원 시에는, 그죠? 그때는 거절할 수가 있다. 매우 유명한 상호를
갖다가 제가 이제 상표로 출원을 딱 이렇게 하면은요, 거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도 상호와 상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의 상호화가 있고요. 상호의 상표화가 있습니다. 상표의 상호화라는 거는요, 조선 맥주 주식회사가 있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메시지를 주셨네요. 네. 그 조선 맥주 주식회사라는 게 있는데, 하이트 맥주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 물건, 나올 때 보면 상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상호화가 돼서, 이제는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호의 상표화라는 게 있는데요. 그 주식회사 농심 있는데, 이제는 농심 신라면이라고 해서 상표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일즈 전략상 상표가 상호화가 되기도 하고, 상호가 상표화 되기도 한다. 그럼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 부정하게 상호 속용하는 FE, 프랜차이즈라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맹계약은 종료를 했는데요. 그 가맹점주분께서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흑심을 품으신 거죠.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 상호를 속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미 다 계약이 끝난 분인데 계속 상호를 들고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로열티를 못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매우 안 좋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인근에 과거에 동료였던 옆에, 예를 들어 서초 1호점 하다 이제 그만뒀어요. 서초 2호점은 너무 난리가 난 거죠. 난리는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두셨구나. 저분이. 예를 들어서 둘둘 치킨 하시다가, 내가 서초 2였는데, 서초 1분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아, 이제, 그분은 이제, 안 하시고 이제 내가 그쪽까지도 둘둘 치킨을 왠지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데, 그만두셨다는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초 2점에서 본사한테 연락이 오죠? 저기요, 옛날에 하셨던 그분, 윤 사장님, 가맹계약 해지했잖아요. 근데 계속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싹 밀고가 들어옵니다. 하여튼, 프랜차이즈인 A는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하고 2년, 전주시 완산구 성화동 소재에서,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무슨 전통 한방 삼계탕 무슨 점을 운영을 해서 그중 30%를 상호 사용 대가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죠? 2년간 가맹금 1,000만원, 그중 30%를 상호 사용 대가로 약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2월에 가맹계약이 종료를 했고, 그 FA 리뉴얼을 안 했어요. 가맹계약 갱신 안 했고, 그 후 A는 그대로 무슨 영동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 겁니다. 가맹금도 안 내도 되죠? 가맹계약 해제됐으니까. 법원의 판결, 그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죠? 등기된 이 사건 상호의 경우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도 추정된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상법 23조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가맹본부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07년 2월 14일부터 상호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종료하라고 압박하는 거죠. 월 12만 5천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그 브랜드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교훈이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과 부경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경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보호과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실제 사례 실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다른 프랜차이저가
우리 프랜차이저의 상표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등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표도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무디킹이 는 아니고 어떤 프랜차이저가 있는데 해외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 에는 얘기해야 되겠다. 이 상표만 전문적으로 하는, 글로벌 상표만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아는 건지, 정말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감독을 합니다.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싹 옵니다. 오면 프랜차이저한테 와요. 오는데, 리갈팀으로 오겠죠? 그럼 이제,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줄 아는 미국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진짜 기발하게 중국에서 상표를 베낍니다. 정말 기발합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실제 사례가 많고요. 기존의 이것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브랜드, 패션 브랜드에서도 상표권 침해 엄청 많죠. 루이비통, 까르띠에 이런 게 있는데 홍콩에서 리갈 카운셀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기존의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 계약 종료 후 계속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하고 알고 있는 영업 비밀로 영업을 지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록된 상표라면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요. 미등록의 주지, 저명 상표나 그 밖의 상품의 식별 표지, 영업 비밀, 그 다음에 트레이드 드레스, 상품 형태라는 건데, 에 관해서는 부경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라는 거는 exclusive right이라고 해서 상표권자로부터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사람을 전용사용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exclusive right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해서. 즉, 침해자는 상표 침해죄에 의거해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경법은 상표의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라고 했죠. 거래계에서 공시된 주지의 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경법에 의해서도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요, 사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는 국내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국내 법만 갖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로 인해서 해외 소송이 많아요. 해외 소송이 많고 해외 카운셀들이랑 일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상표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 판매 사용 금지 있고, 소송의 경우에는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있는데요. 가처분의 경우라고 해서 막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신문도 하고요. 2, 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처분에서 패소하면 그 다음 손해배상 이거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처분이라는 거는요, 이거 내가 100% 이길 수가 있어 라고 할 때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통상으로는 그냥 본안소송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조상표, 영업비밀 침해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대리도 많이 하죠, 국내에서도.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형사고소랑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함께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그래도 함부로, 아무리 가처분을 함께 진행한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무혐의 종결 나면은요, 가처분 바로 패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고소라는 거는 언제나 자신 있을 때 하는 거지, 어디서 들어보니까 형사고소는 민사 같이 엮을 수 있대더라, 가처분 같이 엮을 수 있대더라, 이래서 형사고소 잘못하게 되면 변호사들도 오히려
경력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형사고소를 함부로 안 합니다. 일부러. 민사로 배상을 받더라 하더라도 차라리 애초에 처음부터 까리까리한 거를 민사로 밀고 나가지 형사로 해가지고 갑자기 위험이 돼가지고 전부 소송에서 불리한 작용을 도 아니면 뭐를 걸지 않는 거죠. 그 외에는 경고장을 보낸 후에 협상을 하는데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요, 경고장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아보면은요, 예를 들면 해외, 시들리 오스틴, 아니면 DLA 파이퍼, 이런 대형 글로벌 러펌으로부터 경고장을 딱 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품으로 오시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저희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유예기간도 줍니다. 유예기간도 주고요. 몇 개월 이내에 그거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도 준다. 라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쓸지는 마시고요. 그, 변호사, 국내 쪽뿐만이 아니라 국제, 분쟁까지도 하실 수 있는 변호사를, 로컬 카운셀을, 반드시 하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라는 거는요, 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인데요. 그 가처분 신청의 인용 요건으로는요, 그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럴 침해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피보전 권리가 인정될 것,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본안 소송 했는데 질 것 같다 이러면 보전의 필요성 없는 거죠. 그래서 기타 재반 사정을 법원이 한 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본다는 거. 이것은 커먼로에서도 똑같습니다. 커먼로에서 똑같고, 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아까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당사자의 쌍방의 이해 득실을 보고 법원이 또 본안 소송의 패소 가능성도 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표권자의 상표 미사용이죠. 상표권자라는 사람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냅니다 하면서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그 등록만 시켜놓고요,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등록만 해놓으면 일단은 남이 할 때 저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국제적으로 보시면 상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자의 상표 미사용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들 가처분이 인정될 급박한 사정은 없겠죠. 그래서 법원이 그러겠죠. 너 상표권 등록만 해놓고 안 쓰지 않았니? 그런데 왜 가처분까지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상 필요적 신문이다. 관할 법원을 보면 고등법원 소재지의 법원 전속 관할이고요. 서울중앙,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정렬적으로 관할이 있어서 사실상 중앙지법원에 집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처분의 2심은 각 고등법원이죠. 본안소송 2심은 대전 소재의 특허법원이고, 인지대의 경우에는 속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봐서요. 인지규칙인데요. 이거 어제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오타입니다. 추석 때 일하기 싫었나 봅니다. 제가 인지규칙 18조의 2. 네, 1억 원으로 봐서 속가 산정할 수 없어서 1억 원으로 보고요. 다만 여러 건이 있으면 한 건당 1억 원으로 속가를 산정을 합니다.